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사연을 대부분 들어봤는데 인생은 참으로 영화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한편의 휴면 영화 같은 사연이 있습니다. 요즘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감성이 풍만해져서 그때의 일이 자주 떠오르며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제 나이는 30대 중반이 되었는데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빠 손에 자랐어요. 두 분이 어떻게 이혼한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 말로는 그냥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10살이 넘도록 엄마가 한 번도 찾지 않는 걸 알았을 때 성격 차이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빠와 둘이서 지내는 것은 조금 외로운 일이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아빠는 새벽에 나가서 밤이 되어서야 집에 오셨어요. 그 사이에 저는 혼자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녀오고 집에서 숙제하고 공부하며 대부분을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빠는 제가 잠들었을 때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날이 많아서 얼굴도 못 보고 지나가는 날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먹고 입고 싶은 것들, 가지고 싶은 것들은 모두 손안에 넣을 수 있었어요. 아빠는 잦은 선물을 주며 바쁜 걸 봐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제가 부족하지 않게 키우시고 쉽고 제 미래를 위해 하시는 것이라 하시니 어떻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전 바쁜 아빠를 다 이해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든 간에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었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도 저 혼자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다녀와 저녁을 먹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아빠는 항상 바빠서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던 아빠가 새벽 시간에 만취한 채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고만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었지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5번이나 되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아빠께 물었어요.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맨날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고 아빠는 여자랑 사귀다가 실연을 당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녀석아, 아빠가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냐?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딸이랑 데이트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지. 그럼 뭐야?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슨 걱정 때문에 그러세요?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빠는 걱정할 것 없다고 밥만 잘 챙겨 먹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서야 아빠가 왜 술에 취해 계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큰 적자를 맞고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었죠. 집으로 들어오는 대출 서류를 보고서야 아빠가 엄청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로 아빠는 집에 아예 오질 못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셨던 날도 더러웠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하고 계셨던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자 아빠의 회사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모든 책임자인 아빠가 많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녀온 뒤 집에 돌아오니 집안 구석구석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경고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깨달은 저는 아빠에게 작은 월세든 고시원이든 상관없이 마음고생 그만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공주님, 혜련아, 아빠가 좀 떠나야겠다. 있어야 할 것 같아.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해결해야 할 게 많거든. 아직 중학생인 너를 두고 혼자 떠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뭐라고? 떠나긴 어딜 떠나? 아빠 회사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이러는 거야? 제발 속 시원하게 말해줘. 그러자 아빠는 회사가 망하기 전 은행 대출은 물론 2금융 3금융 사채까지 모두 끌어다가 부도를 막으려고 하셨대요.
거기서 발생한 빚을 갚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아빠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고소를 했답니다. 당장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저희 부녀 부인 앞에 떨어지게 된 거죠. 아빠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대신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없었고 그 많은 돈을 대신 갚아줄 능력이나 판단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굳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옥살이 정도는 피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빠, 고모네는 돈이 많잖아. 아빠가 도와준 것이 핸드폰일 뿐 아니라 다 알고 있어. 고모에게 말해서 그동안 아빠 덕분에 갚아달라고 그래. 혜련아, 벌써 말해봤어. 그런데 고모도 자기 코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데. 거짓말이야. 나는 얼마 전에 고모의 딸과 함께 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싼 명품을 입은 채로 봤는데 아빠 덕에 식당도 크게 차리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게 분명하다. 아빠한테 빌부터 돈을 그렇게 뜯어가더니 아빠가 어려워졌다며 바로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혜련아, 어른들은 다 이렇게 사람들은 원래 받는 것만 할 줄 안다고 했어. 고모야, 이야기는 그만해. 혜련아, 아빠 없이도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어. 사회 경험도 미리 한다 생각하고 알바도 해볼 생각이야.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혼자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 나는 야무진과 아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아빠가 진짜 감옥에 갈 것 같아. 돈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한숨을 연신 내뱉기만 했어요. 그러더니 곧 투자자들의 소송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사기죄가 성립되어 우려했던 감옥살이를 해야 했어요. 아빠는 마지막까지 제 걱정하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저는 혼자 고시원에 들어가 지내야 했어요. 몇 달 버틸 수 있는 비상금이 있어서 한동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다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별일 없이 보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채업자들과 신용정보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가 빚을 저에게 갚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도망가려는데 빚쟁이들은 제가 어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특히 사채업자들은 매일 제가 지내는 고시원 앞에서 허구한 날 죽치고 앉아 돈 달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꼬맹이 왜 아직도 돈 안 갚는 거야네. 아비가 지금 내가 갚아야 해. 여기 차용증 보이지. 부모가 갚지 못하면 자식이 대신해서라도 꼴하지 말라며 소리칩니다. 갚아야 한다는 이유는 네 애비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은 당신이 될 것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헛된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 또한 고시원에 사는 저에게 돈이 나올 구멍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틀립니다. 우리 아빠가 감옥에서 나오면 빚을 모두 갚겠다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돈을 무서워서 빼앗아 먹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고요. 애비가 몇 년이나 더 감옥에 있어야 하니 그동안 빚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우린 너희 부녀 생각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찾아온 거야. 나중에 상황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말 안 해주겠니? 전 사채업자들이 그렇게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큰 이자를 받아먹는 한심한 인간들이었으니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 나를 겁나게 만들 정도는 아니었어. 내가 말 너무 딱딱하게 하면 사채업자들은 쉬운 해결책이 있다고 제안하더라고. 꼬맹아, 조금 있다가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얼굴도 괜찮고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내 아빠 빚을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군.
사채업자들이 약을 넣은 채하듯 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미가 뭘 당기는 건지 모르지만 미친 아저씨가 술집에서 나대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취직하라는 얘기를 하나 보내면서 아저씨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비계만 득실한 돼지 새끼야. 지금 제게 한 마리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당해보고 싶다면 한번 경험해 보실래요? 아, 이 여자는 정말 성격이 지저분해. 아이가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툭하면 반말을 하고 욕을 내고. 우리가 이번 달까지 봐주겠지만 다음 달부터는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돈을 받을 거야. 너를 어디서 팔아넘겨서 돈을 모아가도록 할 테니, 요년아. 이 개자식들, 당장 꺼져. 한마디만 더 하면 협박죄로 콩밥 먹일 거야. 사채업자들은 피득거리며 다음에 만나는 날은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에 저는 언제까지 아빠 빚 때문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삶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살던 고시원 방을 빼버렸어요. 여기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느니 학교를 때려치우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뭐라도 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얼마 후에 고시원에서 짐을 챙겨 나오는데 사채업자들이 문 앞에 있었어요. 일년아,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내년이 이렇게 튈까봐 고시원 주인한테 미리 말해놨었지. 저 영감탱이도 우리한테 돈을 빌렸거든. 우리가 이자 좀 깎아줄 테니 미년이 도망갈 기색이 보이면 바로 연락하라고 했지. 이제 좀 머리가 돌아가니 넌 우리 손바닥 위에 있어. 도망 같은 건 꿈도 꾸면 안 된다는 소리야. 꼬마야, 그렇게 돈 갚는 게 어려우면 우리 말대로 지름길 태클한 말야. 어때? 지금이라도 같이 가볼래? 저리 비켜. 이번에는 진짜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돼지 새끼들아, 신고해라. 우리는 정당하게 빚을 받으러 왔다고. 경찰을 불러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거야. 떠날 수도 있어, 이년아.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쉽게 돈을 갚는 길을 따라가자고 했잖아. 고시원 방을 뺐으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일자리를 곧 제공해줄 테니까 말야. 당신들은 모두 범죄야. 지금 내 몸에서 손을 떼라고. 짓거리지 말고 조용히 따라와라. 안 그러면 확 그만큼 받을 테니까. 사채업자들은 제 양팔을 잡고 술집에 데려가려고 하더군. 난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진짜로 남은 인생을 다 종종할 것 같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어. 건장한 사나이들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국리를 시작했지만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사채업자의 시꺼먼 자동차 뒷좌석이 열렸는데 거기에 타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나는 반드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초인적인 힘을 내었다. 내 두 팔은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있었지만 내 두 발은 자유로웠다. 언젠가 남자들의 급소를 걷어차면 한 방에 주저앉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즉시 두 사채업자의 급소를 발로 걷어찼다. 그 순간 남자들은 바닥에 넘어져서 이리저리 굴렀다. 아이씨, 남자들아, 내가 거시기를 밟아버렸어. 일어서지 못할 거야. 이리 가, 거기서 움직이지 말란 말이야.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어. 닥쳐, 진짜. 고로케는 되고 싶지 않다면 가만히 있어. 확산방울을 조져볼래. 상황을 보니 제가 뛰어서 달아날 필요도 없이 천천히 걸어서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짐 가방을 들고 내리막을 서둘러 걸어서 벗어났다. 그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로 가서 식당 서빙 알바를 구하고 이번에도 고시원을 알아냈다. 거기서 몇 달은 조용히 지낼 수 있었다. 또한 중학교를 자퇴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했어. 다행히 검정고시는 나에게 쉽게 통과할 수준이라서 독학으로 한 번에 합격하고 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사람 앞에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조용한 일상은 다시 사채업자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나를 찾아냈는지 모르겠지만 고시원 앞에서 나타나서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급소를 치면서 치료비까지 요구했어요. 이번에는 쉽게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고시원 총무 옆에 앉아 감시하거나 제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 구석에서 감시했어요. 월급 받는 날에는 즉시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했지만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종이 한 장을 꺼내 정당하게 받는 돈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가져갔더니 뭔가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몇 달 동안 이러한 생활을 하다 보니 사채업자들을 피하려면 완전히 시골로 가서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몰래 야간 통행을 했어요.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제일 먼 곳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떠났어요. 여러 차례 버스를 갈아타다가 도착한 곳은 개발되지 않은 완전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지내면 빚쟁이들이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끊고 통장도 쓰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추적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면서 지내기로 했었죠. 그러나 생활비와 잠자리가 시급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 무슨 밭에나 들어가서 일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물었더니 즉시 일자리를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시골에서는 항상 농사일 손이 부족하다며 밭일을 도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 여기가 제 새로운 둥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시골 밭주인들은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밭일도 제공해 주면서 밥을 먹고 하며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빚쟁이들 때문이었으니까 아빠를 조금 원망했어요. 물론 유년기는 아빠 덕분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컸지만 남들이 학교를 다닐 나이에 남의 밭에서 하루살이를 하며 인생을 살고 있는 결과를 낳았으니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감옥에 있는 아빠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냥 이대로 몇 년을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 정해진 곳 없이 할머니들의 집을 전전하며 잠을 자고 여기저기 일을 시켜주는 곳에서 반일을 하며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버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일은 택도 없어서 이런 생활은 아주 오랫동안 할 것입니다. 같았어요. 그런데 마을에 대한 소문이 돌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한테 보금자리를 공짜로 주겠다고 했어요. 뜨거운 해 아래서 반나절을 일하고 있을 때 아줌마 한 분이 나를 부르더군요. 안녕하세요, 학생. 들었던 대로 당신이 우리 마을의 메뚜기라고? 메뚜기요? 그게 어떤 뜻이에요? 아줌마, 당신은 누구신가요? 여기저기 마을 어르신들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자고 한다며 메뚜기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그렇게 별명이 붙은 거군요. 학생, 나는 거기 보이는 과수원의 주인이야. 아, 그래서 나를 메뚜기라고 부르시는 거네요. 그런데 과수원은 일손이 부족해서 저를 부르셨나 봐요. 찾아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여기 고추밭에서 일해야 해서 다음 주에 갈 수 있으면 갈 거예요. 어린 것들이 고생이 많아. 이봐, 학생. 내가 어르신들께 다 말했어. 내가 학생들을 보살피겠다고 말이야. 물론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지내야 해. 내 집에서 지내도록 해줄 테니까 날 따라와. 돈을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따라와. 아니, 그냥 여기서 지낼래요. 제가 아줌마를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험한 세상에 누구를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갈 길이나 가세요. 저는 그 아줌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의 할머니들은 모두 인심이 좋아서 나에게 허튼 짓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거절하자 과일원 아줌마가 나에게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던 마을 할머니들을 다 불러와 스몰렸습니다.
그들은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들이 모두 말씀하셨는데 과일원 집안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얼른 열리게 되었고 아줌마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과일원 앞에서 대규모한 집이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그 집 문을 열며 나에게 손짓했습니다. 어린이, 이곳이 나의 집이야. 따라와서 너를 잡아먹지는 않을 거야. 여긴 아줌마의 집이니까. 이런 집에서 난 지낼 수 있겠어요? 혜련이, 아까 할머니들이 나를 불렀잖아. 이상한 사람이 아니니까 들어와요. 배가 고프다. 빨리 들어가서 닭백숙이나 해먹자. 혜련이 온대. 방은 도배하고 장판도 새로 깔았어요. 그뿐이에요. 책상과 침대도 새 걸로 바꿨다고 해서 자세히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제 배에서 꼬룩꼬룩 소리가 들려 무심히 따라 들어갔어요. 대궐 같은 집은 신뢰도 정말 대단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줌마가 제 방을 안내해줬는데 아빠와 살던 집보다 훨씬 넓고 좋았어요. 이어서 주방으로 가니 아줌마 아들이 있었어요. 서로 동갑이라도 시골 마을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외관부터 보면 감독습이었고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수줍음이 많아서 전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래도 어쨌든 내가 그 집에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서 거기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정도는 주인 부인과 아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둔 채로 지낼 수 있었어요. 나에게 시키는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방에서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주인 부인은 과수원에서 저에게 많은 일을 시키지 않았죠. 포도와 블루베리를 별개로 키우고 있었는데 물죽이나 자란 과일을 따서 상자에 담는 것만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었습니다. 과일 향기도 좋고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렇게 덥지도 않았습니다. 아줌마는 검정고시를 제대로 준비하라며 제가 일하는 시간을 하루에 4시간으로 제한해주기도 했어요. 또한 식사도 매번 맛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되어 아줌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아줌마의 아들인 동갑내기 친구도 마찬가지였죠. 전에는 아빠와 함께 살았던 삶과 아빠의 사업 실패로 인한 어둠과 감옥 이야기를 서슴없이 털어놓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아줌마가 너무 잘해주셔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아줌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습니다. 또한 감옥에 수감 중인 아버지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주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아버지와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연락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편지지에 제 안부와 사랑한다는 내용을 빼놓지 않고 적어 아버지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보냈습니다. 한 달이 가까이 지나자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시는데 자신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나머지 빚은 출소 후에 아버지가 해결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자신 있지 않고 가슴 아프다는 말을 많이 담아 보내셨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가끔 아빠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이듬해 제 나이 19가 된 시점에서 출소하게 될 것이라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제 아줌마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편지를 읽는 도중 아빠가 빚을 갚을 돈을 벌으시고 우리 부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원양어선에 탑승할 계획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시골에서 조금만 더 참고 있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사실 과수원 아줌마 집에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었어요. 다만 신세를 너무 오래 지니다 보니 조금 걱정이 되네요.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되고 어려운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아줌마의 조언대로 수능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들이 꽤 똑똑해서 그 애한테 많이 공부를 배웠습니다. 혜련아, 이거 또 틀렸잖아. 내가 아까 가르쳐줬는데 또 틀리면 어쩌라는 거야? 너 바보야. 야,
박성훈, 너 혼날래? 이게 어디 누나한테 바보라고 해. 누나 같은 소리 하네. 너랑 나랑 동갑이야. 이 바보야. 내 생일이 한 달 더 빠르거든. 옛날 조선시대 같았으면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야 한다고. 그래, 너 잘났다. 야, 너 이런 실력으로 대학 가는 거 어렵겠다. 아무래도 엄마한테 말해서 과수원 일 그만 시키라고 해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성훈아, 나와 너는 달라. 나는 집객 식구이자 이방인이라고 공짜로 지내는 것도 죄송해 미칠 것 같아.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수원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 아, 괜찮아. 어차피 알바들을 부를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수능이 가까워지니까 내게 일 시킬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나중에 우리 엄마에게 고맙다고 해줄게. 그 말을 듣자 눈물이 핑 돌았어. 오가 곧 없는 나를 걷어준 것도 감사한 일인데 공부까지 시켜주시고 대학까지 가게 도와주셨으니 이런 은인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그래서 나는 수능을 6개월 앞두고 아줌마 집에서 공부만 했어. 먹고 자고 공부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대학에 가는 꿈을 그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생겼죠. 대학에 가려면 돈이 어디서 나올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다면 자취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성훈이는 일단 합격부터 생각하고 그런 걱정은 괜히 해도 됐다. 며 괜한 고민은 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성훈이는 내 머리에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넣어라 고 충고했다. 6달 뒤 성훈이와 함께 수능 시험을 치루었을 때 평범한 성적을 받았어요. 수도권에서 생활할 걱정을 덜게 해줄 정도의 성적이었어요. 그러자 아줌마는 내 성적을 보고 시골과 멀지 않은 대학을 가는 게 낫겠다 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친구 성훈도 같은 대학에 조금 더 좋은 학과에 입학해서 잘난 척하더니 나의 머리와 실력은 도찐개찐이었지. 어쨌든 대학에는 입학했지만 등록금을 내기 힘들 것 같았어. 그동안 모은 돈은 있었지만 대학 비용과 용돈으로는 엄청 부족한 거였거든. 혜련아, 너 휴학 처리를 취소해서 아줌마가 등록금을 낸 줄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이야. 대학 생활에 열심히 해라네. 아줌마가 내주신 거라고요. 왜냐면 나 그냥 고마워하고 싶은데 어째서 아줌마가 장학금을 준 줄 알고 열심히 배우라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면 그때는 다 갚아야겠다고 아줌마한테 말해줘야겠다. 저는 평생 도대체 엄마의 얼굴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아줌마는 정말 제 엄마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아줌마의 도움을 받을게요. 이제까지 그렇게 지내왔으니 이번에도 신세를 지겠습니다. 날 진짜 엄마로 생각한다고 그래도 되겠냐고요. 넌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은 아닌 걸로 피네. 며느리라니요? 그렇군요. 너와 성훈이 둘이 떠들어대는 걸 보면 영원한 부부처럼 보여. 결국 결혼한다면 너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성훈이는 동시에 얼굴을 찡그리며 분노했습니다. 서로 서운하다며 결혼은커녕 이성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렇게 웃기면서도 다정한 아줌마와 성훈이와 함께했습니다. 제 인생을 즐기며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생활을 한 지 1년 만에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반도주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사채업자들이 과수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학에 등록할 때 사용한 제 주민등록번호가 무단으로 노출되어 그들이 나를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생충들은 정말 기생충 중에도 소름 끼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답 같은 아줌마 집 앞에서 사채업자들과 부딪혔는데 그들이 쓰레기 같은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꼬맹이 많이 컸네. 이제 어떤 대학생이 되었군. 돈을 훔치고 대학생을 하겠다니 정말 화가 난다. 대학 경비가 있었다면 먼저 도로 내주는 것이 맞았는데 왜 당신들이 여기 오게 된 건지, 또한 아버지가 나와 영원히 전화할 수 없다는 상황을 듣고 원금을 갚았다고 했는데 하지만 왜 여기 찾아왔는지 원금도야. 넌 이자는 낸 적이 없잖아. 원금보다 2배나 더 많은 이자를 내야만 끝이 나는데 내 아버지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해도 전혀 돌아오는 희망이 없고 찾아갈 방법도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을 갚는 수밖에 없다.
우리들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니 반가워 나는 분노의 한숨을 깊고 깊이 내쉬며 반가운가 악에서는 미칠 지경이래요. 아무튼 먹고 죽을래야 돈 한 푼 없으니까 그만 꺼져. 나이를 어녀 사는 거니까 허튼 생각 말라고. 경고해 주었지만 사채업자들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몸으로 때리던지 당장 이자를 갚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더군요. 대문을 가로막아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했지만 이윽고 집안에 있던 아줌마와 성훈이가 문을 열었어요. 둘은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손에 방망이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아줌마와 성원이는 눈에 불을 켜고 사채업자들에게 방망이를 휘두르며 이 펼커진 놈들, 너희는 이 어린애가 가엾지도 않니? 이제야 평범하게 사는 애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건가? 하며 말했습니다. 아줌마의 호통에 이어 성훈이가 소리쳤다. 쓰레기들아, 당장 내 애인한테서 떨어져. 죽고 싶지 않으면 꺼지라고. 성훈이가 나를 애인이라고 말한 것에 놀라웠고 나를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르는 것도 놀라웠다. 지금까지 순둥이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고맙고 감사했다. 사채업자들은 아줌마와 성훈이의 방망이를 피하기 쉽고 바로 무기를 빼앗아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었다. 이 잡것들은 또 뭐야? 니들 죽고 싶어 환장했어. 왜 남의 일에 끼어들고 지랄이야? 빈손이 된 아줌마와 성훈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몰라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 뒤에 서 있던 시골 마을 할머니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사정없이 던졌어요. 이를 제대로 맞은 사채업자들은 화를 내며 뒤돌아봤는데 지들도 양심이 있었는지 노인들에게 대들진 못하더라고요. 결국 풀린 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아줌마와 성훈이 그리고 할머니들이 제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제 마음을 놓게 해줬죠. 그때 알게 됐어요. 제 영원한 보금자리는 바로 이곳이라는 걸 말입니다. 성훈이가 저를 애인이라고 말하고 난 며칠 후에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처음 뵌 순간부터 그를 좋아했었고 자신과 연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성훈처럼 멋진 남자를 평생 만날 수도 없고 이런 행동이 과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양심상으로 연인이 되기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왜 내 같은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로 거절하였지만 성훈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이나 학교, 심지어 과수원 일할 때도 저를 좋아한다며 사귀자고 하며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마침내 아줌마도 그만두라고 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남자가 왜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곧 성훈이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저도 성훈이를 좋아하고 있었고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훌륭한 남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이든 학교든 항상 연인으로부터 열렬하게 사랑했고 성훈이가 군대에 다녀올 때까지도 고무신이 되어 2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거기는 과수원 집과 멀지 않은 작은 회사였어요. 역시나 성훈이와 같이 회사를 다니며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가 32이 되었고 과수원에서 15년을 보냈어요. 어느새 과수원 집 아줌마이자 예비 시어머니는 흰머리카락이 많아졌습니다. 주름살도 엄청 늘었어요. 성훈이와 어머님은 빨리 결혼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빠가 원양어선을 그만두고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어머님, 성훈아, 진짜 미안한데 아빠 없이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마음에 걸려. 아무리 15년 동안 따로 살았지만 아빠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얼마 전에 연락했는데 빚을 거의 다 갚으셨다고 했고 원영어선 타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다행히 성훈이는 언제가 됐든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1년만 더 기다려보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얼마나 무서워도 15년간 딸이 만나러 오지 않을 수 없냐며 아빠가 너무 무심한 사람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기회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아버지를 1년 더 기다려 보기로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올 생각이 없으셔서 제 연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서 연락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알지만 예비 신부인 시모 말씀대로 오랜 이별로 인해 가족의 연을 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버지 없이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문자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지만 역시나 응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지냈는데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확인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채업자가 찾아온 것일까 싶어 문을 열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초인종이 울리자 우리 세 식구가 방망이를 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휠체어에 앉은 어렵게 남은 사내가 있었어요. 노년이 다가와 알아보기 힘든 아빠가 나를 보며 싱그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혜련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휠체어에 앉은 아빠의 다리 상태에 대해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을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절단된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원형 어선에서 작업 중에 그물에 발이 끼어 다리를 다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배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육지까지 3일 동안 겨우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나서는 두 다리가 없는 상태로 처음에 내게 나타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혼 소식을 듣고 너무나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어서야말로 이제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아빠와 나는 오랫동안 서로를 꼭 안아주며 울었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 품에 안기며 괜찮아, 사랑해, 고마워 라고 얘기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비 시어머니가 아빠의 얼굴을 보고 말했습니다. 영범아, 너 영범이 맞지? 이제 보니 알아보겠어. 그때 아빠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 여성이 나야, 나, 너희 집에서 식모살이 하던 아줌마 딸, 진숙이야. 아빠가 놀라며 뭐야? 내가 진숙이라고 하고 그 여성이 우리 집에서 함께 살던 내 친구, 진숙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집을 떠난 뒤로 몇 년 동안 엄마와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단 말이야.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베트남으로 갔어. 거기에 친척들이 있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있고 지내었어. 그런데 진수가 내 딸을 15년 동안 돌봐준 게 너였어. 어떻게 이런 인연이 가능한 거야? 진수야, 고마워. 나 대신 딸을 돌봐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그랬구나. 외국으로 가서 찾지 못한 거겠구나. 이렇게 무사히 살아 있었네. 아우, 세상에. 두 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댁에서 식모살이를 했던 시어머니와 모친은 오랜 시간 동안 할아버지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더라네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의 일부를 시어머니와 모친에게 남겨주셨고 그 돈으로 현재 과수원 땅을 사서 수십 년을 살아온 거라네요. 저와 성훈이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어요. 우리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만난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곧 아빠의 휠체어를 밀어서 집 안으로 모셨어요. 이야기가 계속되어서 저와 성원이는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습니다. 영범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너희 아버지 덕분이야. 그때 식모살이 하던 우리 모녀에게 큰 유산을 주셔서 우리는 그 돈으로 여길 과수원 땅을 샀어. 라고 말했다. 아, 그렇군요. 성원이가 대답했다. 결혼해서 이렇게 멋진 아들을 낳고 살았군요.
그렇다면 부인은요?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세상을 떠났어. 큰 사고를 당해서 말이죠. 라고 이어졌다. 너는 우리 혜련이의 엄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혼 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성원이가 유감스럽게 물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인연을 끊을 수 있는지 말이야. 라고 설명을 이어가며 언급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이 앞에서 하지 않아야죠. 아예 아니다. 다 지난 일이고. 딸도 컸으니 말해도 되겠지. 내 아내는 혜련이 낳았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야반도주를 마셨어. 그때 이후로 본 적이 없어. 아이 나쁜 년, 이렇게 착하고 순한 남자와 딸을 버리고 도망갔다니 벼락 맞아 천벌 받아라. 진숙이 덕분에 웃음이 나와. 진수가, 그런데 우리 사돈 되는 거야? 내 딸과 내 아들이 결혼하는 게 맞나요? 그래. 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두고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은 건지 말하면 다시 길어지겠지. 사업이 망해서 투자자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갔다 왔고 빚을 갚으려고 원양어선에 타고 살다가 사고를 당했어. 내 꼬리 때문에 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짐이 될까봐 숨어서 지냈어요. 아빠는 7년 전에 사고를 당하셨고 그 후로 2다리를 잃어 계속해서 원형어선을 타고 계시다가 거짓말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어요. 부모가 아니어서 이해가 안 되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며 아빠를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빠도 숨어 살다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가 최근에 사채업자들이 저를 찾아왔으나 어렵게 아빠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2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고서도 돈을 뜯어내려고 혈안이 되어 매일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이에 골머리를 앓다가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고 합니다. 빌린 원금과 법정 이자를 모두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재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제게 그만큼이나 더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오기 전까지 밀린 대화를 하느라 피곤함을 느끼지 몰랐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 준 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결심하신 것 같아서 자신의 각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범아, 우리 함께 결심하고 있으니 살자의 집에는 많기 때문에 하나를 넣었어. 그리고 애들도 결혼시켜서 데리고 살자.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자는 말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엄마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시 한 가족으로 살자고. 아이 진수가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 딸을 버린 내가 무슨 염치로 여기에서 지내겠어? 딸에게도 너와 내 아들에게도 못할 짓이야. 그냥 나는 혼자 사는 게 낫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누가 널 짐으로 생각하는데? 회전, 성운, 너희들, 내 친구 영범이 짐으로 생각하니 당연히 나와 남편도 고개를 들며. 그러자 시어머니는 강제로 아빠를 나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거처에 있는 짐들은 이삿짐 차를 보내서 가져오겠다며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에 아빠는 제가 은혜를 입은 과수원 집에서 살게 되셨습니다. 또한 저와 남편의 결혼식을 마을 회관에서 조용히 올리게 됐는데 휠체어를 탄 아빠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 15년간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지나갔어요.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과 과수원 집주인 아줌마인 시어머니를 만나 지금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 살아온 날들,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준 남편까지 제 마음을 울리는 생각들이 들어서 신부의 입장을 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또한 혼자서 힘들게 지내온 시절이 떠올라 저를 만나러 오지 못한 날들이 많이 미안하셨는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입장하셨어요. 곧 남편의 손을 잡고 주례자님 앞까지 걸었고 백년가약을 맺고 성원이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우리 집인 과수원으로 돌아왔죠.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휠체어를 탄 아빠가 포도를 따고 있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지난 세월이 한 번에 잊혀질 만큼 행복해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를 다녔고, 양가 부모님은 같은 과수원에서 일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집안은 몇 배 더 행복해졌어요. 남편은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바로 휴직서를 쓰게 하였고, 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를 과수원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듬해 건강한 딸을 낳게 되어 3대가 한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때 만난 인연이 저와 남편까지 이어져서 자녀까지 나왔네요. 지금 글을 쓰는 순간에 집안의 식구들을 보고 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딸의 재롱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이제 저도 이야기를 줄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겠습니다. 제 삶은 행복하게 변화했으니 좋은 이야기를 만들 것 같아요. 어렵거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은 제 이야기로 힘을 얻고 힐링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줄이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